안녕하세요. 40대에 재혼한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는 그이의 외도였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집을 나가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된 저는 두 년놈을 초전박살 내버렸어요. 지금은 둘 다 아주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고 오늘은 제 두 번째 결혼 생활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일화들과 속 시원한 막강한 반전까지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저는 도배사로 10년 넘게 일해왔어요. 저희 아빠가 도배와 장판을 기술적으로 하셔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 저 역시 도배사가 되어 많은 곳을 출장 나가 일을 했답니다. 여자가 이런 일을 하면 힘들지 않냐는 질문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 세상에 쉬운 일은 어느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저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는 분들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0대가 됐고 돌싱도 됐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지내다가 좋은 남자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제가 도배해드린 곳의 어르신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성실하고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똑같이 돌싱인데다 나이도 비슷하니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저는 만나보는 건 얼마든지 좋아서 어르신이 소개해 주기로 한 남자를 며칠 뒤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인물도 훤칠하고 인성도 훌륭한 남자가 나왔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차장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또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취미도 독서나 영화 보는 게 전부랍니다. 저도 취미가 똑같아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두 번째 만남부터 사귀기로 했죠. 또 둘 다 돌싱에 나이가 40대니 재혼을 전제로 하고 연애했답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시집 가고 싶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좋은 남자를 왜 이제야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이 더 들었죠. 저는 남자친구를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렸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이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아직 저에게 확신이 안 서는 건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소개해주지 않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이라도 살림 합치고 싶다고. 근데 왜 자기 부모님 댁에 안 데려가? 나 좀 섭섭하네. 제가 서운하다고 입을 내밀고 말하자 그이가 속사정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내 친어머니는 유치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셨어.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지. 근데 아버지가 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면서 새어머니랑 동생이랑 셋이 살았어. 나한텐 계모고 동생한텐 친모니 어떻게 지냈을지 모르겠지? 새어머니는 날 내놓은 자식처럼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동생한테만 온 사랑을 주셨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줄곧 혼자 살았어. 뭐? 그럼 가족들과 연을 끊었다는 소리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찾아가는데 그냥 좀 어색해. 사실 내가 이혼한 것도 얼마 전에 아셨어. 아무튼 우리 집안이 당신 가정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집안이 아니라 소개하는 걸 미루고 있었네.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네. 그럼 시댁에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 결혼할까? 아니야. 말 나온 김에 소개해주는 게 좋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새어머니와 동생한테 잘하라고 했었거든.
비록 큰아들 노릇은 못하긴 했지만 인간된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이 이야기 꺼내니까 내가 부끄러운 놈이 된 것 같아. 그이는 그동안 계모 밑에서 힘들게 자란 것으로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많은 일들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두 사람은 시댁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이가 미리 연락을 해서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시댁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쪽이 우리 큰애 애인이야? 나이가 많아 보이네. 엄마, 형도 40대잖아. 중소기업 다니는데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겠어?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고. 시모자는 저를 처음 보고 얼굴 평가를 하더니 동서는 제 옷을 지적하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세네. 가방도 면가방을 들고 오셨고. 어머님,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있는 집 여자랑은 인연이 없나 봐요. 전에 왔던 형님도 볼 거 하나 없었잖아요. 그랬지. 우리가 큰애한테 뭘 기대하겠냐. 마누라 간수 못해서 바람나 이혼까지 한 놈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오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자. 첫 대면에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정말 더러웠어요. 대놓고 저를 흉보고 평가하면서 그이에게 상처될 말을 스스럼 없이 했답니다. 대충 저희 둘을 평가하더니 배달 온 중국 요리를 식탁에 올렸어요. 저는 처음 인사 간 자리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걸 먹다가 체할 뻔했답니다. 젓가락질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호구조사를 시작하셨거든요. 어이, 잠깐 그 뭐라고 불러야 하지? 며느리? 새끼? 아니다. 그냥 큰애 처라고 불러야겠네.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 호칭을 써야 하긴 하는데 오글거리는 호칭은 쓰고 싶지 않아. 큰애 처, 자네 직업이 뭔가? 뭐 알다시피 큰애가 우리랑 연락을 잘 하지 않아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네, 저는 도배사로 일하고 있어요. 도배? 그 벽지 붙이는 일 말하는 거지? 아유, 또 여자를 본인 같은 애로 골라왔네. 그럼 집안은 물어보나 마나네. 아유, 어이가 없다. 저는 말대답하려다가도 시댁과 그이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는 걸 감안해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묻길래 평범하게 사신다고 둘러댔고 가진 게 얼마나 있냐고 묻길래 집과 차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이랑 차는 있다고? 하긴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집도 절도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둘이 결혼식은 올릴 거야? 에이, 아니겠지. 돌신끼리 재혼식을 올리는 것도 웃기다. 나도 어디 가서 초대하긴 뭐해. 쪽팔리다고. 그러자 예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둘이 결정한 사안을 알려드렸죠. 네, 어머니. 저희는 결혼식은 안 하고 웨딩 차량만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혼집하고 혼수는 둘이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조금 더 좋은 곳에 마련하기로 했고요. 누구의 도움 없이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난 네가 우리 집에 결혼할 여자 데려온다길래 돈 달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거든. 물론 돈 달라 해도 줄 일은 없지만. 그럼 둘이 잘 살아봐. 큰애 너한테 기대치도 없고 뭐 비슷한 여자 데려왔으니 별로 해줄 말이 없다. 짜장면 많이 먹고 가봐. 그 짧은 시간에 예비 남편이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아왔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결국 시댁에 나와서 한동안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희 두 사람이 재혼을 하고 살림을 차리고 정리가 다 됐을 때 신혼집으로 초대했죠. 제가 친정 부모님께 시댁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연락하면서 가끔 찾아뵙고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큰 후회가 될 수 있으니 해볼 만큼 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죠. 결국 친정 부모님의 조언대로 사람된 도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신혼집에 시댁 식구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거라 예상했는데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주말에 시댁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거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윽고 집안에 들어온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들어왔어요. 집 구경을 하겠다고 하더니 대충 한 바퀴 돌고 말하더군요. 우리 큰애가 돈을 많이 벌었나? 여기 34평이라고?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랑 도배사 여자가 마련한 것 치고는 꽤 큰데? 얘 큰애 처야, 너 돈 좀 많이 모았나 봐? 아, 네. 제가 돈을 잘 안 쓰거든요. 이 나이 때까지 적금을 안 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랑 이혼할 때 위자료 많이 받았구나. 네 전 남편도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며?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결국 둘 다 이혼 위자료가 있어서 이런 집 마련한 거구만. 누가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부인 줄 알겠다. 시어머니가 안 해도 될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대략 난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1절이 끝나자 동서의 2절이 시작됐어요. 옷방에 들어가더니 코를 틀어막으며 말하더라고요. 형님, 아우, 이 냄새 뭐예요? 옷에서 퀴퀴한 냄새 나요. 아우, 촌스러워. 하나같이 줘도 안 입을 만한 옷들만 있네. 동서, 내가 도배사잖아. 그래서 편한 옷들만 입는 거야. 냄새는 무슨 말인진 모르겠네. 다 깨끗이 세탁하고 걸어둔 거야. 도배사였지? 하긴 도배사가 치마 입고 도배할 일이 없긴 하죠. 나는 피부과 닥터라서 매일 패션을 신경 써야 해서 옷방이 어떤지 궁금해서 봤는데 저랑 완전히 다르네요. 여긴 옷방보다는 작업복방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어요? 동서, 말에 뼈가 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어머님이 그런다고 자네도 나한테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엄연히 내가 윗사람인데 말이야. 네? 윗사람이요? 그래요. 나이도 많고 아주버님 와이프니까 윗사람이긴 하죠. 근데 밖에 나가면 내가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사자한테 윗사람 대우 받고 싶으세요, 형님? 아니,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야. 자네 말하는 게 꼭 학교 일진이 평범한 학생한테 시비 거는 것 같거든. 그리고 나도 많이 참고 있는 거야. 나도 화나면 한 성깔 하거든? 어머, 지금 저한테 갑질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까불지 말래요. 한 성깔 한다면서 겁을 주고 있어요. 뭐야? 감히 우리 닥터 며느리한테 겁을 줬다고? 야, 큰애 쳐. 너네 의사 며느리한테 형님 소리 들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니? 이게 어디서 내 귀한 의사 며느리한테 훈계를 내? 역시나 어이없는 상황이었고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중재하더군요. 어머니, 재수씨 그만하시죠. 오늘 식사 대접하러 불렀으니 거실로 나가시죠. 넌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꼭 이런 애만 고르냐? 전에 있던 애도 재수 없었는데 얘도 다를 게 하나 없다.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랑 비교해도 완벽한 여자입니다. 저한텐 과분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자식된 도리 하려고 모셨으니 어머니도 거칠게 말씀하지 마시고 좋게 좀 해주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내가 아들내미한테 충고도 못 해주니? 너 지금 내가 개 몰아서 이따위로 까부는 거야? 까불다뇨. 그런 일 없으니까 얼른 나와서 식사하세요.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말했더니 시어머니와 동서가 하는 수 없이 거실로 나와 같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요리를 맛본 식구들은 하나같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배달이나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알겠는데 음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식구들이 먹고 싶다는 참치를 배달시켜줬고 식사를 마치고 바로 나가셨어요. 남편은 제가 막말을 실컷 들은 걸 걱정하며 사과의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식구들이 별나지. 앞으로 자주 만날 일 없을 거야. 오늘도 안 부르려고 했는데 식구라서 한 번은 불러야 할 것 같아서. 장인어른 충고도 있었고. 난 괜찮아. 인생 살면서 이것보다 더한 일 실컷 겪으면서 살았다고. 당신이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으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마. 그이는 시댁 식구들과 전과 같이 거리를 두고 지내겠다며 저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시동생이 사업장을 개업했다며 연락이 왔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동생이 사업을 여러 차례 말아먹어서 이번이 5번째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고사 지내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그이는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더라도 축하할 일이고 집안 행사니까 가서 얼굴이나 비추고 오자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미안해하며 저를 데리고 사업장을 향했습니다. 시동생 사업은 대충 무역업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한국 제품을 수출한다고 했죠. 저와 남편은 돼지 머리 앞에 서서 절을 올리고 돼지 입에 돈봉투를 꽂았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바로 돈봉투를 뽑아 들더니 얼마나 넣었는지 확인하더군요. 50만 원? 형제끼리 너무하시네. 아주버님 형님, 지금 장난해요? 동서, 그 정도면 많이 넣은 거야. 그리고 액수가 중요해? 잘 되라고 고사까지 지내러 왔으면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요. 아주 고맙네요. 근데 형님, 조금 더 고마운 행동 좀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사람들 몰려올 거예요. 음식 서빙이랑 치우는 것 좀 해주세요.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알았어, 도와줄게. 잠시 후 시동생과 동서의 지인들이 사업장에 우르르 몰려들어왔고 저는 바쁘게 막걸리와 안주를 날랐습니다. 동서는 지인들과 수다를 떠느라 이른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동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줌마, 여기 고기 좀 더 갖다 줘요. 그리고 술도 가져오시고. 저 아줌마 왜 이렇게 센스가 없는 거야. 접시랑 술이 비어있는 게 보이면 알아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충 고기와 막걸리를 테이블에 올려줬습니다. 그러자 동서 친구가 불만 가득한 면상으로 짜증을 냈어요. 이봐 아줌마, 살살 좀 내려놓으면 덧나? 아이씨, 기분 더럽네. 이봐요, 난 일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댁 옆에 있는 여자의 손윗동서예요.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아, 그러셨구나. 난 또 출장 나온 아줌마인 줄 알았네. 야, 은경아, 넌 네 형님이라고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냥 서빙이나 할 것이지. 왜 내 형님이란 소리를 하는 거야? 짜증나네. 형님, 제가 일일이 형님이 누구라고 소개하기가 좀 그랬어요. 도배사가 제 형님이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고 무시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젠 다 알게 됐으니 계속 음식 좀 돌려줘요. 아니, 이젠 더는 못하겠어. 동서가 의사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날 멋대로 부려먹는 건 아니지. 같이 일해달라고 하더니 동서는 앉아서 수다만 떨고 있잖아. 난 이만하고 갈게. 네? 손님들이 계속 올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자네가 직접 일을 하든지 네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같이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이는 역시나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2달 동안 조용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만 보고 살면 제가 행운아라는 생각이 매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서와 저까지 해서 같이 쇼핑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그동안 저한테 미안한 게 있다면서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다시 거절의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백화점 앞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났습니다. 야, 너 왔니? 근데 그 옷 입은 게 그게 뭐냐? 백화점 쇼핑할 때는 만만하게 입으면 점원들이 무시한다고. 오늘 명품관 투어할 건데 좀 그렇네. 그리고 동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에이, 어머님도 참.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서 들어가요. 우리 쇼핑할 게 많으니까 빨리 들어가자고요. 이게 웬일로 허튼 소리 안 하고 고분고분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을 동서가 시비를 걸지 않고 넘어가는 걸 보니 그 사이 정신을 차렸나 싶었어요. 하지만 백화점 안을 들어가고 쇼핑을 2시간 정도 하자 저를 왜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를 짐꾼으로 부리려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두 고부는 명품 옷과 가방을 잔뜩 쌌고 묵직한 쇼핑백을 제 손목에 걸어줬답니다. 형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저랑 어머님은 옷을 입어봐야 하니까 계속 들고 계시면 좋겠네요. 동서,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하루 만에 너무 과소비하는 것 같은데. 형님, 저 닥터예요. 피부과 의사라고요. 의사 월급에 이 정도는 껌이죠. 형님 옷도 하나 사줄게요. 저기 1+1 티셔츠 보이죠? 저기 가서 한 장 사줄게요. 시어머니가 선물해주겠다더니 9,900원짜리 싸구려 옷을 저에게 사주고 짐꾼으로 실컷 부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기분 안 좋게 만들어서 화가 났지만 이왕 일은 벌어졌으니 꼭 참았습니다. 이윽고 제가 짐을 너무 많이 들어 무거워서 동서에게 나눠들자고 했어요. 동서, 너무 무거우니까 반씩 나눠들자. 형님, 저 의사예요. 손목에 무리 가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요. 동서, 나도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무리가 가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왜 또 흥분하고 그러세요? 형님은 하는 일이 도배사잖아요. 허드렛 일하면서 이 정도 가지고 엄살 피우실 거예요? 그냥 형님이 계속 들고 계세요. 그리고 저랑 어머님은 계속 옷을 입어봐야 하잖아요. 어머님. 저기 신상 나왔어요. 얼른 가봐요. 동서와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오랫동안 끌고 다니며 짐꾼으로 부렸습니다. 5시간 동안 짐을 들어주는데 그때 왜 뿌리치지 못하고 참고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쇼핑은 끝이 났고 두 고부와 헤어지고 다시는 집안 행사가 있는 게 아니면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백화점에 나가지 말지 왜 나갔냐고 하면서 다시는 속지 말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와 동서의 전화가 연이어 왔는데 모두 차단해버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면 남편에게 연락이 갔을 테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같아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도배일을 쉬는 일요일이었고 남편은 회사에 특근이 있어 출근한 날이었죠. 고부의 연락을 피했더니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어머님, 동서,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형님,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러세요? 큰애야, 넌 우리가 싫은 거냐? 왜 전화 카톡을 모두 씹고 그러냐? 제가 늦잠을 자느라 몰랐어요. 근데 무슨 일로? 보면 모르냐? 여기 네 조카가 왔잖아.
5살짜리 귀여운 네 조카애 말이야. 조카애가 왜요? 여기 놀러 오셨어요? 참나,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온 거냐? 너 인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 애였니?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불쑥 찾아온 두 고부는 조카애를 저에게 밀어주더군요. 예, 우리가 지금 중요한 데 가야 하는데 내 손자를 봐줄 사람이 없다. 네가 좀 맡아서 돌봐줘라. 네?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긴 애들이 가지고 놀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아이를 돌보는 것도 안 해봤어요. 형님, 별거 없어요. 우리 애랑 숨바꼭질이나 딱지치기 같은 거 하고 노세요. 딱지는 제 아들이 한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동서, 이러지 마. 난 안 돼. 어머님, 저 조카애 못 봐줍니다. 데리고 나가세요. 제가 철벽을 치며 식구들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카애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죠. 엉엉 울면서 뚝 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왜 애를 울리냐고, 저더러 정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넌 애를 울려야 속이 시원했니? 애가 너랑 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야. 우린 너와 친해지려고 다가가는데 왜 자꾸 한 발 물러나는 거야? 어머님, 솔직히 저랑 친해지려는 게 아니라 부려먹으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동서도 그만해.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고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조카애는 제 다리에 매달려 오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저 때문에 울고 있으니 결국 응하고 말았습니다. 울지 마, 현진아. 큰엄마랑 여기서 재밌게 놀자. 어머님, 동서, 빨리 볼일 보고 오시고 현진이 데리러 오세요. 아이고, 이제야 좀 우리랑 통하나 보네. 고맙다, 큰애야. 그럼 우리가 오기 전까지 재밌게 놀아라. 형님,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노세요. 두 사람은 어디에 꿀단지라도 숨겨놨는지 조카애를 저에게 맡기자마자 불이 나게 떠났습니다. 결국 조카애와 집안에서 퍼즐 맞추기와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놀았어요. 딱지치기는 층간소음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직 애가 없다 보니 어린애가 뛰어다니면서 놀면 곤란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고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새 밤이 찾아왔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현진이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님이랑 동서가... 애 앞에선 괜한 말 하지 마. 일단 같이 놀아주자. 말 안 해도 알 것 같네. 여보 미안해. 이건 다 내 책임이야. 중간에서 막아주지 못해서 이사달이 난 거라고. 아니야, 여보. 사과는 그만하고 같이 놀고 밥이나 먹자. 그리고 나면 현진이 데리러 오겠지. 밤 9시가 돼서야 동서와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술에 만취해서 왔더라고요. 아유, 우리 손자. 할머니 안 보고 싶었나? 아하하, 오늘 아주 기분이 좋네. 그러게요, 어머님. 호텔 서비스 장난 아니죠? 오랜만에 호캉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째지네요. 두 사람의 볼 일은 호캉스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갈 것이면 조카애도 데리고 가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자식이 귀찮으니 저에게 맡겨놓고 꿀을 빨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한술 더 떠서 진상을 피웠어요. 큰애야, 아무래도 머리가 아파서 여기서 좀 자야겠다. 나랑 닥터 며느리가 안방 침대에서 잘 테니까 너희가 현진이 시키고 같이 자거라. 형님, 우리 애 예쁘죠? 오늘 하루 실컷 데리고 노세요. 그럼 우린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정말이지 구제불능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올랐습니다.
일요일에 조카를 맡긴 것도 모자라 저희 집에서 제 침대에서 자고 가겠다며 자리를 차지하는데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막무가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저희 부부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침대에 누워 코를 골고 잠들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남편과 같이 콧방귀를 뀌고는 조카 아이를 재우고 저희도 쉬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동서의 짜증을 들었습니다. 아, 형님, 저 좀 깨워주시지. 아, 병원 출근하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왜 아직도 안 씻겼어요? 아, 빨리 씻기고 옷 입혀요. 형님이 내 아들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요.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도 출근해야 해. 자네 아들은 자네가 케어해야지. 아, 몰라. 나 늦어서 먼저 나가야 해요. 형님이 좀 데려다 줘요. 동서는 대충 세수만 하고 뛰쳐나갔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침대에서 코를 골고 주무셨어요. 이젠 화도 나지 않고 헛웃음만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정신없는 월요일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이 시모와 동서가 조카애를 데리고 찾아왔고 억지로 조카를 돌봐주는 날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결국 극단적으로 아예 집에 없는 척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 밖에서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며 문 열라고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댔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면 지옥이 시작되니 무시하는 게 답이라 귀를 틀어막고 버텼어요. 두 사람은 씩씩 소리를 내더니 돌아갔죠. 이후에도 찾아오면 집안에 없는 척하고 지냈답니다. 몇 주 동안 시댁 식구들 얼굴을 안 보고 지내니 살만했어요. 남편에게는 그 어떤 문제가 없었으니 둘이서만 지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조카애를 봐준 날을 기준으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을 때 동서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저희 병원에 좀 오실 수 있어요? 아, 실수로 받아버렸네. 동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난 안 돼. 바쁘니까 끊자. 아, 형님, 제 병원에 일이 생겼어요. 그 어머님이랑 있는데 다치셨어요. 다치셨다고? 어딜 얼마나? 아, 피부 시술해드리고 한숨 주무셨는데 침대에서 떨어지셨어요. 아, 그래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럼 얼른 다른 병원으로 모시든지 119에 도움을 요청해. 아니, 허리를 다치긴 했는데 제가 의사라 치료는 해드렸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2시간 정도 누웠다가 가신대요. 그래? 그럼 나한테 전화는 왜 했어? 어머님이 형님 얼굴이 보고 싶대요. 허리 삐끗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형님 얼굴이랍니다. 그동안 많이 괴롭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얼굴 보고 싶다고 난리세요. 뭐?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아, 그리고 저도 형님한테 죄송하기도 해서 병원으로 오시면 피부 시술도 공짜로 해드리고 싶어요. 형님, 거절하지 마시고 들러주세요. 두 사람이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데 어찌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다친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거라 생각하고 동서가 일하는 피부과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0분 만에 도착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 어딨어? 어머님? 병원 홀에서 두 사람을 부르자 시술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여기로 들어오세요. 저희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술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두 고부가 나란히 누워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치셨다더니 괜찮아지셨어요? 그래, 괜찮아졌다. 그래도 큰애 네가 기본 예의가 있긴 하구나. 내가 다쳤다고 하니까 이렇게 달려와주고 말이야. 너 그동안 우리가 찾아갔을 때 왜 문전박대했니? 네? 야, 우리가 모를 것 같냐?
집안에 있으면서 일부러 없는 척했잖아. 네가 괘씸해서 혼구멍 내줄 걸 참고 있었다고. 그럼 저를 여길 왜 부르는 거예요? 보아하니 다치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성질머리 하고는. 야, 너 로비로 가면 고급 벽지가 있을 거다. 그거 도배 좀 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배를 하라뇨? 너 도배사니까 우리 닥터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에 도배하라고 부른 거라고. 맞아요, 형님. 저희 피부과 원장님이 벽지가 칙칙하다고 지나가듯 말씀하셔서 제가 도배하려고 벽지 주문했어요. 집안에 도배사가 있어서 따로 기술자는 안 불렀어요. 형님, 예쁘게 도배해주세요. 뭐야? 그럼 나 일 시켜 먹으려고 연락한 거야? 어머님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안 그럼 형님이 움직였겠어요? 우릴 문전박대했으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맞다. 저 싸가지 없는 걸 이럴 때라도 써먹어야 덜 억울하지. 아이 뭐하니? 우리 팩하는 거 구경 그만하고 도배나 해. 저는 하도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뛰쳐나올까 하다가 두 사람과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남기로 했답니다. 도배를 하며 동서를 조져줘야겠다 결심했죠. 좋아요, 도배해드리죠. 근데 동서가 보조를 좀 해줘야겠어. 도배는 혼자 하기 어려운 작업이거든. 보조야? 치, 나더러 지금 청소시키겠다는 거예요? 형님, 저 피부과 의사예요. 이 고운 손으로 허드렛 일 같은 건 못한다고요. 동서가 못하겠다면 나도 안 해.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무보수로 자네 병원에 도배를 해줘야 하나?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마스크팩을 한 채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쌍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까불어? 야, 너 지금 돈 때문에 그러지? 그렇겠지. 야, 내가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돈도 못 버는 도배사 주제 감히 누굴 시켜 먹으려고 해?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바닥에 던지셨어요. 야, 일당 받았으니까 가서 도배나 해라. 우린 팩하고 쉬고 있을 테니. 어머님, 저 비싼 몸이에요. 여기 병원 도배 견적만 해도 100만 원은 주셔야 해요. 꼴랑 10만 원으로 절 부리려고 하셨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인연이 제대로 돌았구나. 야, 시애미가 시키면 할 것이지 어디서 돈 타령을 해? 당장 나가서 도배하지 못해? 네, 못해요, 어머님. 동서가 이 모양이면 어른인 어머님이 말리셨어야죠.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길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개무시하세요? 그러다 큰일 나세요. 동서, 자네도 마찬가지고. 이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지금 큰일 난다고 우릴 협박하는 거니? 이 싸가지 없는 년. 너 오늘 도배하지 마라. 나한테 돼지도록 천맞아봐. 닥터 며느리, 조지자. 시어머니와 동서는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채셨어요. 둘이 나란히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저도 두 사람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아채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힘으로는 밀리지 않는데 2대1로 싸우다 보니 제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병원에 간다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못들 하는 짓이에요? 제 아내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이가 시모와 동서를 힘으로 밀어내며 제가 무사한지 확인하더군요. 당신 괜찮아? 이런, 머리카락이 많이 뜯겼어. 머리에 상처도 생겼다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두 고부를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동서에게 그만 좀 괴롭히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두 사람은 도리어 남편에게도 막말을 했답니다. 이 후레 자식아! 애비 돼진 놈을 거둬 키워놨더니 애미를 밀쳐? 키웠다뇨? 어머니가 절 키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줄곧 저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동생 사업하는데 죄다 쏟아붓고 저한텐 한 푼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저에게 살갑고 따뜻하게 대해준 적 있어요? 없으시죠? 이 후레 자식이 말하는 거 봐라. 안 되겠다. 너나 네 처나 오늘 내 손에 좀 맞아야 쓰겠다. 시어머니가 피부 시술실에 있던 묵직한 기계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걸로 맞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문자를 보낸 사람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바로 방문한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주 사장님, 그리고 원장님? 두 분이 왜 일요일에 여길 들어오셨죠? 김 선생, 일요일에 왜 병원 문을 열었지? 아, 피부 시술 몰래 하고 있던 거야? 내가 이런 거 몰래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원장님, 저 특별히 한 거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 모시고 팩만 하고 있었어요. 팩도 하면 안 되지. 그건 엄연한 병원 재산이잖아. 누가 보면 자네가 병원 주인인 줄 알겠어? 죄송합니다, 원장님. 바로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정리하는 김에 자네 짐도 싸서 나가. 네? 원장님, 왜 그러세요? 겨우 마스크팩만 하고 있던 건데요. 에이, 왜 이러나? 자네가 일요일마다 여기 와서 멋대로 기계 사용한 거 다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가 큰 실수를 했어. 우리 건물주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건물주 사장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이봐요. 사돈이라고 불러야겠지. 내 딸이 결혼식도 안 하고 살다 보니 양가 식구가 인사를 못 나눴죠. 두 사람이 방금 머리채 잡은 이 여자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과 원장은 내 친족하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크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고 건물도 두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처음 도배일로 시작하셔서 똑같은 길을 걷는 중이었죠. 그리고 동서의 피부과도 제 사촌 오빠의 병원인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말하진 않았답니다. 제가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시모와 동서가 막장짓을 하는 바람에 다 까발리고 복수해주려고 아버지와 사촌 오빠를 불렀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동서는 바로 고개를 조아리더군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아버님이시구나. 아이, 반가워요, 사돈. 드디어 만나 뵙게 됐네요. 에이, 그렇죠. 그쪽이 저를 안 만나준다고 해서 이제야 만났네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럴 때 뵙게 돼서 난감합니다. 아유, 사돈. 살다 보면 식구끼리 다투기도 하는 거죠. 아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셔요. 안 그래도 제가 큰애한테 사과하려던 참이에요. 예, 새아가. 우리 큰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사과할게. 저도요, 형님. 저희 원장님이 사촌 오빠라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깍듯이 모셨을 텐데. 두 사람은 바로 태세 전환해서 비굴하게 굽실거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에게 당한 걸 생각했고 앞으로 더는 한 식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모든 걸 끝장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참 저를 많이 괴롭히셨죠? 그 입으로 저를 얼마나 많이 욕하셨어요. 오늘은 억지 부려가며 머리채까지 잡으셨잖아요. 동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손윗동서니까 예의를 갖추라고 할 땐 무시하다가 내 정체 알게 되고 나서야 설설 기는 거야? 두 사람 너무 속 보인다. 나랑 남편이 방금 대화를 나눴는데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을 끊고 살기로 했어요. 제 남편이 계모인 어머님과 연을 끊겠다는 걸 제가 말렸었는데 처음부터 이 남자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조언해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당한 걸 듣고 나니까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제 아버지는 시모에게 앞으로 제 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봐요, 사돈. 아니, 아주머니. 내 사위의 계모인데다 남처럼 지냈다고 했으니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아줌마가 내 딸에게 모욕한 것들 모두 정리해서 고소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머리채 잡고 두들겨 팬 것까지 해서 말이죠. 그리고 동서되는 여자분은 오늘부로 이 병원에서 잘려나갑니다. 듣자 하니 이 손님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 조카가 잘라버리고 인근 피부과에 모두 연락해서 블랙리스트로 올릴 겁니다. 일반 의라 대학병원에도 못 들어갈 텐데 부디 좋은 일자리 찾길 바랍니다. 나는 무식하게 손찌검으로 복수하는 놈 아닙니다.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업가니 두 분 각오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시모와 동서는 사시나무처럼 떨더니 저희 부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유, 사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이 먹고 추잡한 짓들을 했네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우리 좋게 화해합시다. 아유, 큰애야. 이 시애미가 잘못했다. 형님, 저도 진심으로 죄송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을 몰라 뵙고 그렇게 까불었으니 죄송해서 미칠 것 같아요. 형님, 화가 풀릴 때까지 제 딱이라도 날리세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전 지방대 나왔고 일반 의라서 다른 병원에 취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싱긋 비웃어줬습니다. 이야, 이렇게 나오네? 내가 부잣집 딸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금세 변하네요. 두 분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상처는 쉽게 씻어내기 어렵겠어요. 그리고 제 남편도 상처받으면서 컸다고 하니 어머님을 그만 보고 살아야겠네요. 대신 고소는 안 할게요. 아버지 말려서 여기서 끝낼 테니까 두 사람은 내 앞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동서는 다른 병원 알아봐. 나 앞으로 이 병원 단골할 거거든. 우리 사촌 오빠가 그렇게 오라고 연락했는데도 안 왔었는데 이제부터는 동서 조언대로 좀 꾸미고 살려고. 그런데 내가 여기 왔을 때 자네가 있으면 내가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나가. 하지만 시모와 동서는 각자 원하는 게 있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아버지와 사돈으로 지내며 신분 상승을 바라는 시모와 계속 피부과에서 일하길 바라는 동서였으니까요.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건물 보안 요원들을 불러서 쫓아냈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만약 그랬다간 저희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뒀죠. 시모와 동서는 질질 짜면서 건물 밖으로 나갔고 그날 이후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시댁과 인연을 끊고 지내자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몸도 건강해져서 금세 아이가 들어섰답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 임신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 아이를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데 얼마 뒤에 시댁 식구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듣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시동생이 시모 돈을 다 가져다 썼는데도 사업에 망해버렸고 동서는 수도권에 있는 피부과에 취직을 못하자 둘 다 백수로 지내다가 이혼하고 말았대요. 동서는 지방 어딘가에 있는 작은 피부과에 취직했다고 전해 들었고 시동생은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해봤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일해봤는데 분량을 하도 많이 내고 근무 태도가 나빠서 잘렸다네요. 또 다른 공사장에 갔는데 일을 더럽게 못해서 한번 나가고 다음부턴 불러주지 않았답니다. 어디 고시텔에 들어가서 길바닥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 필 정도로 빈곤하게 산다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다 퍼주고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주는 일자리를 찾았대요. 봉제 공장에 들어가 실밥 뜯는 보조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시부의 재산으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패가 망신하고 만 거죠. 한편 제 남편은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친정아빠의 자리를 물려받아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사업은 번창하고 있답니다. 저는 육아와 남편 내조를 하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남편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며 지낼 계획이고요. 저와 비슷한 시댁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반전 사이다 이야기로 속이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